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책 65쪽에서 67쪽 국가 일을 나누어 맡아서 하는 까닭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배운 세 가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처음에 배웠던 게 바로 국회였죠? 국회는 뭐 하는 곳이다? 법을 만드는 곳이다. 기억할 거예요. 그쵸? 제일 중요한 기능. 두 번째로는 정부죠. 정부 조직. 정부하면 대통령과 정부 조직이죠. 정부는 법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이다. 즉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배웠죠.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하는 곳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국가의 일을 서로 나누어서 맡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거예요. 자,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라는 것이죠. 소영이는 그와 관련된 왕의 이야기를 역사에서 찾아봤다. 그치, 우리 역사 속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 왕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역사였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왜 이렇게 권력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다. 자,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사진 나와 있죠. 바로 프랑스의 왕이고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이때 이런 왕들을 부르던 게 바로 절대왕정이다. 왕이 정치하는 걸 왕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 그대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절대왕정이라고 불러요. 그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지? 왕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거나 다쳤을 것이며 그 군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어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갔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결국 집행했다. 내가 왕이고 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이 친한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서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루이 14세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왜? 당신은 모든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어.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궁궐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서 사고로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루이 14세가 왕이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죠. 결국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심지어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어서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왕 한 사람에게 무엇이 집중되었다? 왕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누구도 왕의 결정을 말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결국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루이 14세가 결국 정치를 잘못하게 되고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그치?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쵸? 루이 14세처럼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결정하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 힘들어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누가 될 수밖에 없다.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루이 14세 때는 그래도 뭐 프랑스가 절대 왕정이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식민지나 이런 데부터 뭐 돈을 빼앗아 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루이 14세 때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루이 14세도 당연히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루이 14세가 죽게 되겠죠. 그러고 나중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바로 루이 16세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왕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왕과 이 귀족들은 당연히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연회를 즐기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낭비했죠. 그리고 또 이 루이 14세의 부인이었던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왕은 아니죠. 왕의 부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예요. 계속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게 되자 결국 국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결국 시위를 벌입니다. 그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루이 16세는 여전히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귀족들 역시 여전히 흥청망청, 그리고 오히려 이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진압하려고만 하죠. 그리고 이 베르사유 궁전 앞에 이제 시민들이 와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외쳤다고 하죠. 이렇게 국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을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난리야. 물론 실제로 진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리 앙뚜아네트가 싫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는 역사적으로 이제 확실한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굉장히 사치가 심했다고요. 뭐 엄청 비싼 보석, 뭐 옷, 특히 엄청 비싼 보석을 사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사기를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국가의 세금을 낭비해서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분노한 시민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남 군중들이 결국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서 바로 이런 왕과 귀족 또는 성직자가 갖는 절대 권력의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이 16세 왕이나 왕비가 엄청나게 낭비하고 귀족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세금도 안 내고, 그렇지? 반면에 시민들은 세금은 다 내고 군대에 가야 되고, 하지만 이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는 안 되는 거야. 왜? 왕이나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 이런 불만들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결국 터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성난 군중들이 바로 제일 먼저 쳐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바스티유 감옥이었다. 이 감옥에 바로 루이 16세나 귀족에게 반대하는 정치범들, 그런 사람들이 갇혀있다 라고 해서 바로 이런 억압과 그런 거의 상징이었던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런 절대 왕정은 무너지게 된다. 자, 성남 군중들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찾아내서 바로 단두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바로 이 왕과 왕비의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퀴즈.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죠.
그쵸? 200년 더 됐지?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뉴스가 있던 것도 아니고 사진기도 없던 시절이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알아봤을까요? 도망가고 있는데 여러분 파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왕을 직접 본 적은 없었을 거 아니야. 왕비도 마찬가지야.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야. 직접 보긴. 얼굴을 알 리가 없잖아. 사진이 있을 때도 아니고 뉴스가 있을 때도 아니잖아.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가 도망치다가 결국 잡혔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었을까? 오, 똑똑한 친구들은 알고 있었을 거야. 바로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화폐, 돈을 누구의 얼굴로 했을까요? 왕과 왕비의 얼굴로 해놨던 것이. 그러니까 그 돈을 사용하면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어떻게 생겼던지 사람들은 당시에 알았던 것이지. 그래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국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절대 왕정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적인 사회,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프랑스 대혁명을 다룬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죠. 물론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이야기예요.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는. 하지만 그 레미제라블 뮤지컬로 된 영화 좀 많이 길긴 합니다만 보다 보면 이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향한 그 프랑스 사람들의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했던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19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민주주의를 위해 엄청나게 싸웠죠. 자유와 평등,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엄청나게 싸웠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세계사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이렇게 왕이 혼자서 하니까 정치가 정말 엉망진창이고 국민들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결국 그 권한을 마음대로 쓰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쉽게 알 수 있죠. 우리 예를 들어보면 그쵸? 여기 나와 있었던 프랑스의 절대 왕정, 그 다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치 조선시대부터 그 전까지도 모두 전부 왕이 정치를 결정하던 나라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않을 거잖아. 그 다음 우리 또 마찬가지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죠. 그치? 독재. 이승만 대통령 자기가 계속 장기 집권하고 독재를 하려고 했고,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두환 이런 인물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자신들이 국민들의 이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미 역사가 수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권력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해요.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별 4개.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무조건 시험 문제 낼 거야. 자, 말 그대로 삼권 분립은 3가지의 권력을 나누어 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권력은 바로 무엇이냐?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권력. 그치? 이거를 바로 국회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과거에는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국가 살림하고 재판하는 거 전부 다 절대 왕정이나 왕 또는 독재자들이 막 해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나누어 놓고 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
맡겨놓고요. 그 다음 법에 따라서 국가의 살림을 하는 것은 바로 정부, 행정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제일 총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전 시간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통령이 아무래도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갈 때 국가의 대표로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정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요. 돈을 쓰는 걸 말하는 거야. 이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얘들아 무려 400조가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루에 1억씩 무조건 써.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365억을 쓰는 거야. 1년에 매일매일 1억씩 써야 돼. 뭘 하든지. 어마어마한 돈이지? 근데 1년 써봐야 365억이야. 그러면 10년 써봐야 얼마야? 3650억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한 30년 정도 써야지 매일매일 1억씩 30년 정도 써야 거의 1조 좀 넘겠죠. 그럼 여러분이 평생 하루에 1억씩 한 90살까지 산다고 보면요. 여러분이 3조도 못 쓰고 죽는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써야 돼. 매일매일 아기 때부터 응애 때부터 하루에 1억씩. 여러분 90살까지 살면 3조 정도 쓰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400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지 알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대통령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권한들이 많아요. 정부를 이끌고 통솔하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뭐겠어요? 대통령은 바로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한다. 즉 뭐 장관이나 차관, 뭐 청장 이런 사람들을 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뭐를 통솔할까요? 우리나라의 군대인 국군을 통솔하고 명령하는 권한을 통송이 아니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만약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무지하게 많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법률안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동의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대통령이 이거 만들어줘 이러면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가 동의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도 하냐면 대법원장이나 마찬가지로 뭐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대통령이 원한다면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겠죠.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경호원들이 붙어 다니면서 가족을 보호해줘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자동차, 집이 청와대가 되는 거잖아. 물론 이번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제공받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또 어떤 일도 할 수 있냐면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을 형량을 줄여주거나 사면해 줄 수 있는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건 바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권한이 나눠져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기관은 어디다? 바로 법원이다. 그래서 법원을 사법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이렇게 사법부 세 개가 나누어졌다.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삼권 분립. 다시 입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 다음에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권력을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 원리 중에 하나다. 즉,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다. 자, 권력 분립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그치, 서로를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이다. 그치?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맞는데 이를 바로 뭐라고 부른다? 삼권 분립.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그치,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서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삼권 분리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법부로는 국회, 행정부로는 정부, 사법부로는 법원, 이런 기관을 두어서 서로가 결국 뭐 하는 거야? 서로 견제하고 서로를 감시해서 결국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회랑 정부랑 법원이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고 있는지 예시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탐구 활동이에요. 삼권 분립의 사례를 찾아봅시다.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는 사례를 찾아봅시다. 대법관 후보자, 그치? 대법관은 대법원에 있는 가장 높은 법관들을 말하는데 이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동의하는 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누가 그러면 추천을 해? 대통령이 추천을 해.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 그러면 법원이라 해서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바로 대통령이 이 대법관, 가장 높은 법원에서의 대법관이 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대법관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람이었거나 판결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임명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법원에 대해서 바로 대통령, 즉 정부가 감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대법관이 되려면 대통령한테 대통령 말은 잘 따라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근데 이걸 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동의해야 된다?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회가 또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이 대법관들을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법관 후보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잘못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대법관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의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가? 정부와 국회가 누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야? 바로 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법원이라고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법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는 가가 되겠습니다. 됐죠? 법원 동성동본 금원법 위헌 제청을 했다. 위헌 제청을 했다. 헌법에 어긋나는 걸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을 만든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해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법을 만든 곳이 어디예요? 법을 만든 곳은 국회란 말이야.
근데 이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누구를 견제하는 것일까요? 바로 법원이 국회가 법을 지금 잘못 만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그치? 이렇게 잘못된 법안을 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는 나. 알겠죠? 세 번째, 청와대 국회의 법률안을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만 청와대가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땡땡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헌법 제53조 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즉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국회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바로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지 못하면 이 국회의원들을 말 그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되겠죠. 맞아요? 자,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는 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회는 정부의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국회가 바로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말 그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례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권력이 나눠져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또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뉴스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재판 판결의 결과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원리고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이나 TV, 인터넷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 결국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대통령이 뽑혔는지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대로 굳어지는 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